영감, 저 아이 눈빛 좀 보세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성이 같아요. 죽은 아들과 똑같아요. 봄에 외아들을 잃은 박씨 부부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지 소년. 바보라고 했어요. 말도 못한다고 했지요. 쓸모없는 놈, 사내가 소년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 소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귀 뒤에 점, 떨리는 손, 슬픈 눈빛, 모두 죽은 아들 성희와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세냥, 겨울나기도 빠듯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바보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석 달 후 그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세냥에 산 바보 소년의 놀라운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박진사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품위 있는 양반이었지요. 글을 읽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외아들 성희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어머니 아파요. 그게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15살이었습니다. 석 달을 앓다가 결국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른 후 박씨 부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났어요. 성희야, 어머니가 밥 가져왔다. 최 씨 부인은 빈방 앞에서 매일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저러다 두 분 다 돌아가시겠어. 안타깝네, 정말. 박진사는 원래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곤 했지요. 진사 어른, 제 아들 좀 가르쳐주세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후로는 달랐어요. 미안하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책도 덮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만 바라봤어요. 최 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지요. 밥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빨래도 쌓여만 갔습니다. 부인, 밥이라도 먹읍시다. 먹기 싫어요, 영감. 목이 막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조카 박만석이었어요. 박진사 형님의 아들인데 마을에서 건달로 소문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만 잔뜩 졌지요. 그러고는 작은아버지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박만석은 자주 찾아왔어요. 건달 둘을 데리고 와서는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괜찮다. 박진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 후사가 없으시니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모셔야죠.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노골적인 욕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재산 노리는 게 뻔하네. 작은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차지할 거야. 에휴, 불쌍한 박진사 양반. 박만석은 매번 찾아와서 살갑게 굴었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아프시면 어쩌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달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어요. 곧 내가 큰 재산 받을 거야. 작은아버지한테 아들이 없으니까. 건달들이 웃었지요. 형님 복 터지겠네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부인, 장터에 가야겠소.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곡식 좀 팔아야 해요. 겨울 준비를 해야지요.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소. 저도 같이 가요. 최 씨가 대답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성이 생각나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요. 그래요?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쌀 파요. 여기 생선 싸게. 옷감 보고 가세요.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개가 지저댔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곡식, 생선, 옷감, 그릇, 농기구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곡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진사 어른, 올해 농사 잘 지으셨구만.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겨우 이것뿐입니다. 돈을 받고 필요한 물건을 샀어요. 소금, 기름, 그릇 몇 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돌아갑시다. 네, 영감. 쓸모없는 놈. 갑자기 한쪽 구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부부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를 파는 사내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아무도 안 사. 짜증나. 거지 같은 소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다 팔려갔습니다. 그 소년만 남아 있었지요. 저 아이 왜 안 팔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바보래. 말도 못한데 누가 저런 걸 사겠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지나갔어요. 최 씨 부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년의 옆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12살쯤 돼 보였어요.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옆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특히 귀 뒤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영감, 최 씨가 박진사 팔을 잡았습니다. 저 아이, 우리 성이 같지 않아요? 박진사도 소년을 자세히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죽은 아들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거든요. 부인, 꼭 닮았어요. 저 귀 뒤 점까지.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소년을 바라봤어요. 박진사가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이는 얼마요? 아, 저놈요? 사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바보라, 아무도 안 사요. 말도 못하고 멍청해요. 그래도 얼마요? 사내가 소년을 훑어봤습니다. 3냥 주면 가져가시죠. 그것도 아까운데 어차피 안 팔리면 버릴 거니까 3냥. 박 씨 부부에게는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망설였어요. 영감, 저 아이를 데려가요. 최 씨 부인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꾸 성의로 보여요. 제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부인. 품속에서 3냥을 꺼냈어요. 여기 있소. 사내가 돈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잘 사셨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놈 정말 바보거든요. 밥만 축 낼 겁니다. 사내가 소년을 밀었어요. 가, 이제 네 주인이다. 소년이 비틀거렸습니다. 최 씨가 얼른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아가.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어요. 소년은 고개를 들어 최 씨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바보 같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바보를 샀네. 3냥도 아까운데. 아들 잃어서 정신 나간 거야. 저런 걸 왜 사? 손가락질하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박 씨 부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년을 데리고 천천히 걸었어요. 소년은 말없이 따라왔지요. 가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프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작은아버지, 큰 소리가 들렸어요. 조카 박만석이었습니다. 뒤에는 건달 둘이 따라붙어 있었지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장터? 박만석이 소년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장터에서 데려왔다. 박진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만석이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쓸데없는 입 하나 늘리셨네요.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저 꼴 좀 보세요. 바보 아닙니까? 뒤에 건달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상관하지 말아라. 박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만석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작은아버지, 혹시 저 애한테 재산 주시려는 건 아니시죠? 전 친조카인데요. 그 말에 노골적인 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박진사는 소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박만석은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바보 때문에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안 돼, 절대 안 돼. 건달 하나가 물었어요. 형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켜봐. 저 바보 뭔가 수상해.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집에 들어와서 최 씨가 소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가 네가 살 곳이야. 작지만 따뜻해. 소년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가난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마당에 우물이 있었지요. 이름이 뭐냐?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소년은 대답이 없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말을 못하는구나. 최 씨가 한숨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어주자. 복동이 복 많이 받으라고.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천천히. 그렇게 소년은 복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가 밥을 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얼마나 굶었니? 복동이 밥을 받았어요. 그런데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밥풀을 흘리고 반찬을 못 집었지요. 최 씨가 안타까워했어요. 불쌍한 것, 제대로 못 배웠구나. 박진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부터 천천히 가르쳐주자.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복동의 서툰 젓가락질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복동은 실제로 양반 예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최 씨가 복동에게 방을 내줬어요. 여기서 자거라. 편히 쉬렴.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복동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말은 없었지요. 최 씨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동은 혼자 남았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복동은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옥으로 만든 패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옥패에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왕실 문양이었지요. 복동은 옥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그 목소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품이 있었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복동이 순간 멈췄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복동은 황급히 옥패를 숨기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요. 문틈으로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이었어요. 저녁에 몰래 돌아와 복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만석은 복동이 옥패를 만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 바보가 말을 하네. 박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해. 저놈 절대 바보가 아니야. 박만석은 조용히 물러났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 박씨 댁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마당에서 소리가 났어요. 작은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박만석이었습니다. 건달 둘을 데리고 왔지요. 박진사가 문을 열었어요. 만석아,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걱정되어서요. 요새 집안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만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 같았어요. 괜찮다. 복동이가 도와주니까. 박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 바보 말이에요? 박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마당에서 복동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야, 바보야. 복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 좀 해봐. 진짜 벙어리야? 박만석이 복동 어깨를 툭 쳤어요. 복동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요. 박만석이 복동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밤에 혼자 뭐하니? 혹시 중얼거리지 않아? 복동의 몸이 순간 굳었어요. 박만석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저놈 뭔가 숨기고 있어. 박진사가 다가왔어요. 만석아, 복동이 괴롭히지 마라. 아,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박만석이 빙긋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최 씨 부인이 복동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복동아, 많이 먹어라. 밥상에는 따뜻한 죽이 놓여 있었어요. 복동이 좋아하는 잣죽이었습니다. 복동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죽에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복동은 어렸을 때 독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자 교육의 일부였지요. 이 냄새는 부자. 복동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자는 독초였어요. 많이 먹으면 죽고 조금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누가 죽에 독을 탔어요? 복동아, 왜 안 먹니? 최 씨가 물었습니다. 복동은 배를 쓸어내렸어요. 배가 아프다는 신용이었지요. 어머, 그래. 그럼 나중에 먹어라. 최 씨가 밥상을 물렸습니다. 복동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위험할 뻔했어. 누가 이런 짓을? 복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이었어요. 오늘 아침 부엌 쪽을 기웃거리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 악당이 소인을 죽이려 했구나. 복동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드러낼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복동은 몰래 밖으로 나왔어요. 죽을 땅에 묻으려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했거든요. 박씨 부부가 알면 놀랄 테니까요. 복동이 조용히 구덩이를 팠어요. 그때 인기척이 났습니다. 복동이 재빨리 숨었어요. 박만석이었습니다. 건달 하나와 함께 왔지요. 죽은 먹었을까? 건달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분명 차려줬는데. 박만석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못 먹었으면 다시 해야겠네. 이번엔 더 많이 타야지. 두 사람이 음흉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 악당 정말 죽일 작정이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복동이 다가가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때 도끼가 미끄러졌어요. 박진사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위험해? 복동이 재빨리 박진사를 밀었어요. 도끼가 박진사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쳤습니다. 아찔했지요. 복동아. 박진사가 놀라 복동을 봤습니다.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다칠 뻔했구나. 복동은 도끼를 주워 살폈어요. 도끼자루가 일부러 잘린 것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칼로 벤 흔적이 있었어요. 또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만석이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도끼 손질하다가 실수로 자루를 다쳤나 봅니다. 박만석이 거짓 사과를 했어요. 조심해야지. 박진사가 타일렀어요.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만석이 복동을 흘끗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복동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지요. 박만석은 알았어요. 복동이 자기가 한 짓을 눈치챘다는 것을요. 알아도 어쩔 수 없지. 넌 바보니까 말도 못하잖아. 저녁 때였습니다. 최 씨가 복동에게 다시 밥을 차려줬어요. 복동아, 어제 못 먹었으니 오늘은 꼭 먹어야 한다. 새로 죽을 쑤었단다. 복동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했어요. 독이 없었습니다. 박만석이 오늘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복동이 죽을 먹었습니다. 최 씨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렇지, 많이 먹어라. 박진사도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복동아, 내 덕분에 오늘 목숨 건졌구나. 박진사가 말했어요.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저 악당을 막아야 해. 다음엔 더 위험할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박진사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복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복동아, 잠은 안 자니? 복동은 종이와 붓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가 놀랐어요. 복동아, 너 글을 쓸 줄 아니?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박진사에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해를 가하려 합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걱정스러운 표정만 지었습니다. 박진사는 복동 어깨를 잡았어요. 복동아, 네가 뭔가 알고 있구나. 말해다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을 하는 순간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라.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려는 거지?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복동아. 박진사가 복동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편 박만석은 집에서 건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바보 정말 끈질기네요. 독도 안 먹고 도끼도 피하고. 건달이 투덜거렸어요. 저놈 분명히 뭔가 알아. 바보가 아니야. 박만석이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건달이 물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박만석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불을 내자. 뭐요? 건달이 놀랐어요. 집에 불을 내는 거야? 그럼 저 바보고 작은 아버지고 다 끝이지.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건달들이 당황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건데요. 위험해도 해야 해.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저 바보가 계속 눈치채고 있어. 빨리 없애야 해. 그래야 작은아버지 재산이 내 거야. 박만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람 분날 밤에 불을 내는 거예요. 부엌에서 시작하면 금방 번질 겁니다. 그럼 증거도 우리 타버리고 우리 책임도 아니죠? 건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언제 하시겠어요? 며칠 안에. 박만석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복동은 자기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안했습니다. 박만석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뭘까? 더 위험한 일일 거야. 복동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소인이 위험합니다. 저 악당이 계속 해를 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소인은 이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복동은 결심했어요. 밤마다 깨어있기로요. 언제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요. 복동은 옹패를 품에 넣고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밤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박만석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악한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지요. 박만석이 건달들과 웃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작은아버지 재산이 곧 내 거야. 저 바보만 없애면 돼. 박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 악당.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오면 저 악당이 벌을 받을 거야. 복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위험한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밤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휘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문짝이 덜컹거렸어요. 박씨 부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일을 했더니 피곤했거든요. 영감,
바람이 많이 부네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오늘 밤은 춥겠소. 박진사가 이불을 덮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곧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동만은 깨어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위험해. 바람이 이렇게 센 날은 불이 나기 쉽거든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사각사각. 누군가 담을 넘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복동이 조용히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만석과 건달 둘이었어요.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박만석이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손에는 횃불과 기름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악당들이 정말 불을 지르려 하는구나. 복동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방에서 나와 우물로 향했어요. 물동이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동이, 두 동이, 세 동이 부엌 뒤편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었지요. 박만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거든요. 부엌 앞에 도착한 박만석이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아궁이 주변, 나무 더미, 벽에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형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건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번이 기회야. 박만석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잘 가라, 작은아버지. 그리고 바보놈도 박만석이 냉소를 지으며 횃불을 던졌어요. 활, 기름이 붙으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부엌이 불에 휩싸였어요. 가자, 빨리! 세 사람이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크크. 이제 끝났어. 박만석이 비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저 바보도 작은아버지도 다 끝이야. 재산은 이제 내 거야. 박만석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지요. 복동이 뛰쳐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한 물동이를 들었어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끼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불길이 너무 컸어요. 기름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이야.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사가 깜짝 놀라 깼어요. 뭐야? 복동이가 말을 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이다. 부엌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부인, 빨리 나오시오. 최 씨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큰일 났어요. 복동은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박진사가 황급히 우물로 달려갔어요. 물동이를 들어 복동에게 건넸습니다. 복동아, 여기. 셋이서 필사적으로 불을 껐어요. 하지만 불길은 계속 커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불씨가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이대로는 안 돼.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달려왔어요. 불이야, 박진사 댁에 불났어. 물 가져와.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10여 명이 함께 불을 껐습니다. 물을 계속 부었어요. 1시경쯤 지나자 불길이 잡혔습니다. 부엌 절반이 타버렸지만 다행히 집은 무사했어요. 휴, 박진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어요. 최 씨도 기운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복동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사 어른,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자다가 복동이 소리에 깼습니다. 박진사가 대답했어요. 복동이가 소리쳤다고요? 이장이 놀랐습니다. 바보가 말을 했다는 겁니까? 네, 처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복동을 쳐다봤어요. 복동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의심스러웠어요. 이상한데. 그런데 불이 어떻게 난 겁니까? 이장이 부엌을 살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어요. 이건 기름이네요. 누가 기름을 뿌렸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건 방화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방화? 누가 그런 짓을? 박진사 어른한테 원한 있는 사람이 누구지? 복동은 알고 있었어요. 박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관아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범인을 찾아야 해요.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어요. 박시댁은 온통 불탄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복동아, 네가 우리를 또 구해줬구나. 최 씨가 복동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복동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사가 복동을 봤습니다. 복동아, 네가 오늘 말을 했지? 복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우린 이미 알고 있었어. 넌 바보가 아니지? 박진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복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젠가 네 이야기를 들려주렴. 하지만
오늘은 쉬자. 모두 피곤하니까. 셋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관아 나졸이 왔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나졸이 불탄 자리를 살폈어요. 기름병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방화가 분명합니다. 목격자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대답했어요. 나졸이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담장 밑에서 발자국이 발견되었어요. 세 사람이 넘어온 흔적이었습니다. 범인이 셋입니다. 누가 박진사 오른께 원한이 있습니까?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박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작은아버지, 큰일 났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거짓으로 걱정하는 척했어요. 박진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만석아, 왔구나. 어젯밤에 불이 났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복동이가 일찍 발견했습니다. 복동이가요? 박만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바보가 어떻게 알았죠? 모르겠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박만석은 불안해졌어요. 완벽하게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막았지? 저 바보놈 뭔가 알고 있는 건가? 나졸이 박만석을 봤습니다. 댁은 누구십니까? 저는 박진사 조카 박만석입니다. 아, 조카분이시군요.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나졸이 물었어요. 박만석이 당황했습니다. 저요? 집에서 잤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혼자 살아서 증인은 없습니다만. 나졸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졸이 돌아갔습니다. 박만석은 식은땀이 났어요. 들킬 뻔했어. 조심해야겠어. 박만석이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부엌 수리하셔야죠? 제가 목수 아는 사람 있어요. 소개해드릴까요?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주겠니? 네, 제가 알아볼게요. 박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지요. 비싼 목수 소개해줘야지. 돈 많이 쓰게. 그러면 재산이 더 줄어들 거야. 박만석은 복동을 힐끗 봤습니다. 저 바보 계속 방해하는구나.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박만석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엌 수리가 시작되었어요. 박만석이 소개한 목수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박진사가 놀랐습니다. 제목값이 올랐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수가 말했어요. 박진사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재산이 줄었지요. 복동은 알고 있었어요. 박만석이 비싼 목수를 일부러 소개했다는 것을요. 평소보다 2배 가격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구나. 복동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최 씨가 복동을 불렀습니다. 복동아, 고맙구나. 네가 계속 우릴 지켜주는구나. 최 씨가 복동 손을 잡았어요. 복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희는 복동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라. 우린 기다릴게. 최 씨가 복동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동은 고마웠습니다. 이 가족의 따뜻함이요. 영감, 복동이는 우리 집의 복이에요. 최 씨가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정말 하늘이 보내준 아이요. 한편 박만석은 집에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또 실패했어?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어요. 건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바보 보통이 아닙니다. 독도 피하고 불도 맞고 어떻게 매번 알아채는지 박만석도 알고 있었어요. 복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요. 형님, 이제 직접적인 방법은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건달이 말했습니다. 박만석이 생각에 잠겼어요. 직접 죽이려고 하니 계속 실패하는구나. 박만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다른 방법이 있지. 저 바보를 쫓아내면 돼. 어떻게요? 병을 만드는 거야.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병이요? 작은아버지 부인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럼 치료비로 돈이 다 나가겠지. 그러면 결국 집을 파야 할 거고 그때 내가 싸게 사는 거야. 건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바보도 쫓겨나겠네요. 맞고 이고 이번엔 천천히 해야 해. 급하게 하니까 들키는 거야. 박만석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작은 양의 독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아프게 됩니다. 바보놈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형님, 무슨 독을 쓰실 건데요? 건달이 물었습니다. 비상, 조금씩 먹이면 모를 거야. 박마석이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내일부터 매일 물동이에 아주 조금씩 타는 거야. 한 날쯤 지나면 병이 날 거고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 박만석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박만석은 다음 날부터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새벽 일찍 박씨 댁에 왔어요. 작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일찍 왔구나. 박진사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지나는 길이라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만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엌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물동이가 우물 옆에 있었어요. 아, 목이 마르네.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러거라. 박만석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비상가루였어요. 재빨리 물동이에 아주 조금 털어 넣었지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아버지. 그럼 전 가볼게요. 박만석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복동이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저 악당이 또 뭔가 했구나. 하지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물동이를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은 맑았고 냄새도 없었어요. 복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불안했어요. 분명 저 악당이 뭔가 했을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이 조금씩 피곤해하기 시작했어요. 영감, 요새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디 아프시오? 박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자꾸 나른해요. 나이 탓인가 봐요. 최 씨가 대답했어요. 박진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복동은 최 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갑자기 기운이 없으실 리 없어. 박만석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들렀어요. 작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매번 물을 마시는 척하며 비상을 조금씩 탔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복동도 매번 지켜봤지만 뭘 하는지 확실히 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최 씨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영감, 머리가 아파요. 속도 메스꺼워요. 최 씨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복동아, 의원을 불러와라. 박진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복동이 마을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이 최 씨의 맥을 짚었어요. 한참을 진찰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군요. 무슨 병입니까? 박진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맥이 불규칙한데 어떤 병인지 의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풍안에 쓰는 약이니 드셔보십시오. 의원이 약재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어요. 박진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복동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최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약을 다 다려 최 씨에게 먹였습니다. 하루에 3번 드시게 하십시오. 의원이 말하고 돌아갔어요. 며칠 동안 약을 먹었지만 최 씨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영감, 온몸이 아파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최 씨가 신음했습니다. 박진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인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복동은 최 씨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얼굴색, 맥박, 혀의 색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독이야. 누군가 부인께 독을 먹이고 있어. 복동은 왕실에서 어이에게 배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이 증상은 비상 중독이었어요. 소량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박만석이었습니다. 분명 저 악당이 독을 타고 있어. 복동은 물동이를 자세히 살폈어요. 바닥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루가 손에 묻었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상. 복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박만석이었구나. 조금씩 계속 타고 있었던 거야. 복동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비상 중독을 치료하는 약초가 있어요. 감초와 녹두, 그리고 산에서만 나는 희귀한 버섯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버섯이었어요. 깊은 산 폭포 근처에서만 자랍니다. 위험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최 씨 부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복동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산으로 가야겠어. 그날 저녁 복동은 박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종이에 뭔가를 썼어요.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박진사가 읽고 놀랐습니다. 복동아, 위험하지 않겠니? 산은 밤에 맹수도 나오고. 복동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꼭 구해와야 합니다.
복동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박진사는 복동의 진심을 느꼈어요.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복동이 바구니와 호미를 챙겼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어요. 복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달빛만 의지해 걸었어요. 나무 사이를 헤매며 올라갔습니다. 가끔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웠지만 복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1시쯤 걸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감초는 계곡 옆에 자랍니다. 복동이 찾기 시작했어요. 달빛에 비친 감초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캤어요. 충분히 캤습니다. 이제 버섯을 찾아야 했습니다. 폭포로 가야 했어요. 계곡을 따라 더 올라갔습니다. 물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폭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폭포에 도착했어요. 달빛이 폭포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복동은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폭포 옆 바위 틈을 살폈습니다. 어디 있지? 한참을 찾았어요. 있다. 푸른빛이 도는 버섯이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손을 뻗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찾았다. 박만석이었어요. 건달과 함께 따라온 겁니다. 복동이 놀라 돌아봤어요. 바보놈, 네가 뭘 하는지 다 봤다. 박만석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복동이 당황했어요. 오늘 저녁에 네가 산으로 가는 걸 봤어. 뭘 하려는지 궁금해서 따라왔지.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그 버섯 내놔. 박만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복동은 버섯을 꼭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준다고? 그럼 빼앗아야지. 박만석이 건달에게 눈짓했습니다. 건달이 복동에게 달려들었어요. 복동은 피했습니다. 몸이 재빨랐어요. 왕자 시절 무술을 배웠었거든요. 건달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뭐야 이놈, 바보가 아니잖아. 복동이 뛰기 시작했어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과 건달이 뒤쫓았어요. 잡아! 저놈 잡아!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복동은 나무 사이를 빠르게 통과했어요. 하지만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넘어지며 바구니가 떨어졌어요. 감초가 흩어졌습니다. 복동은 재빨리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버섯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건달이 바짝 따라붙었어요. 손이 복동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잡았다. 하지만 복동이 몸을 비틀며 벗어났어요. 옷이 찢어졌지만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갔어요. 물을 건너뛰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박만석은 숨이 차서 멈췄어요. 제기랄, 놓쳤어. 박만석이 땅을 쳤습니다. 형님, 저놈 보통 아닙니다. 건달도 헐떡이며 말했어요. 복동은 계속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어 마을 가까이 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복동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초를 주우러요. 버섯은 있지만 감초가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폭포 근처로 다시 갔어요. 흩어진 감초를 주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충분히 구했어요. 동이 틀 무렵 복동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복동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복동아, 괜찮으냐? 박진사가 부축했습니다. 복동이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약초를 구했습니다. 복동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사가 깜짝 놀랐어요. 복동아, 네가? 복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감초, 녹두, 버섯 정확한 비율로 넣었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달였지요. 3시간 동안 달였어요. 박진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복동이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드디어 약이 다 달여졌습니다. 복동이 최 씨에게 조심스럽게 먹였어요. 1숟가락, 2숟가락. 최 씨가 약을 다 마셨습니다. 이제 기다리라 했어요. 1시즌쯤 지나자 최 씨의 얼굴에 땀이 났습니다. 독이 빠지고 있었어요. 2시즌쯤 지나자 최 씨가 눈을 떴습니다. 부인, 박진사가 손을 잡았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요. 복동아, 고맙구나. 최 씨가 복동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으시니 다행입니다. 박진사와 최 씨는 복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해 주겠지요. 지금은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최 씨가 완전히 회복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였어요. 박시댁은 평화로웠습니다. 박진사는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최 씨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복동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톡톡
도끼 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채웠지요. 영감, 날씨가 참 좋네요. 최 씨가 바느질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날이요. 박진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쿵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만석이 험상궂은 사내 넷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사내들은 곤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사나웠어요. 건달 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 박만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기세가 실려 있었어요. 박진사가 놀라 책을 덮었습니다. 만석아,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은 누구고? 당황하며 물었어요. 최 씨도 바느질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복동은 장잡해던 손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거칠었습니다. 우린 빚을 받으러 왔소. 빚? 무슨 빚 말이요? 박진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소. 목소리에 당혹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내가 비웃으며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여기 차용증이 있소. 5년 전 봄에 박진사 어르신께서 은자 50냥을 빌리셨소. 이자는 해마다 2배씩 지금까지 갚지 않으셨으니 현재 빚은 800냥이요. 사내가 차용증을 박진사 앞에 내밀었어요. 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요? 나는 절대로 돈을 빌린 적이 없소. 하지만 여기 도장이 찍혀 있지 않소? 박진사의 도장이요? 사내가 차용증을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며 가리켰습니다. 박진사는 도장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자기 도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이건 잘못된 거요. 나는 절대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소. 박진사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내들이 우르렁거리며 다가왔어요. 박만석이 나섰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 차용증은 진짜입니다.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관아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박진사가 조카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설마 네가? 네. 작은아버지께서 잊으신 것 같은데요. 5년 전 아드님 성희가 아프셨을 때 치료비가 필요하셨잖아요. 그때 빌리신 거 아닙니까? 박만석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박진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아팠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최 씨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돈 빌린 적 없어요. 영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곤봉을 손에 쥐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오늘 안에 800냥을 내놓으시오. 아니면 집 문서를 넘기시오. 한 사내가 곤봉을 땅에 콱 내리쳤습니다. 흙먼지가 일었어요. 800냥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박씨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관아에 가시겠소? 사또 나리 앞에서 말씀하시겠소?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차용증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관아에 가도 소용없을 거요. 박진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자기 도장 같았으니까요. 최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요, 영감? 우리 집을 빼앗기는 건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박만석이 가짜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돈을 좀 빌려드릴까요? 물론 이자는 받아야겠지만요. 그 말에 박진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복동은 마당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저건 가짜야. 차용증이 가짜라고. 은인들을 또 괴롭히다니. 이번엔 참을 수 없어. 불도 지르고 독도 먹이더니 이제는 집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복동은 결심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더라도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요.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작 패던 도끼를 내려놓고요. 사내들이 복동을 봤어요. 뭐야, 저놈은 바보 아니었나? 복동이 차용증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가짜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지요. 뭐라고? 사내들이 놀라 서로를 봤습니다. 박진사와 최 씨도 깜짝 놀라 복동을 봤어요. 복동이가 말을 했다. 복동이 다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차용증은 가짜입니다. 목소리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품위까지 느껴졌습니다. 박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 바보놈이. 사내 하나가 복동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곤봉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복동은 차용증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주저했어요. 당당한 복동의 태도에 눌렸던 겁니다. 결국 차용증을 건넸어요. 복동이 차용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구석구석 꼼꼼히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진사 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동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첫째, 글씨체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앞부분과 뒷부분의 글씨가 다릅니다. 복동이 차용증을 높이 들었어요. 모두가 차용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앞부분은 또박또박 쓴 글씨였고 뒷부분은 급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글자 크기도 달랐어요. 둘째, 이 도장은 나중에 찍은 것입니다. 테두리가 번져 있습니다. 먹물이 마르기 전에 억지로 찍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셋째, 이 종이는 3년 된 종이입니다. 5년 된 종이가 아닙니다. 복동이 종이를 빛에 비춰 보였어요. 종이 색깔과 질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년 된 종이는 이것보다 더 누렇고 바스러집니다. 정말 새 종이처럼 희었습니다. 5년 된 종이라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했을 거예요. 마을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5년 된 종이는 저렇지 않지? 넷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복동이 차용증 뒷면을 천천히 뒤집었어요. 여기 작은 글씨로 뭔가 써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요. 모두가 목을 쭉 빼고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써 있었어요. 만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문서를 만들 때 실수로 쓴 것 같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커졌어요. 만석이라고? 조카 이름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만석이 만든 거 아니야? 박만석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야.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거야. 복동이 박만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박만석님께서 이 가짜 문서를 만드신 게 아닙니까? 뭐라고? 박만석이 발악했어요. 증거가 있느냐?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대. 있습니다. 복동이 품속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어요. 이건 박만석님 집 마당에서 주운 겁니다. 나흘 전에요. 천조각을 펼쳐 보였습니다. 천조각에는 똑같은 글씨체로 연판 흔적이 있었어요. 박진사의 이름을 여러 번 쓴 거였습니다. 글씨가 점점 비슷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박만석님 집을 몰래 살폈습니다. 마당에 이게 버려져 있었어요. 글씨 연습을 하신 거죠. 차용증을 위조하시려고요. 사내들이 박만석을 노려봤습니다. 곤봉을 쥐고 다가갔어요. 박만석 나리, 이게 정말입니까?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한 사내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 괴롭히려 했어? 아니야. 저 바보놈이 거짓말하는 거야.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부인했어요. 복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은 관아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관아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5년 전 차용증 기록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내들이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이용한 거구나. 돈 받아놓고 우릴 죄인으로 만들 뻔했어. 한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사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았습니다. 박만석이 돈 주고 시켰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하나, 둘 무릎을 꿇었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그저 돈 때문에. 박진사가 박만석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만석아,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네 작은 아버지다. 네가 어렸을 때 밥을 먹인 사람이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네 손을 잡아줬어. 박만석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몸을 돌려 대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내들이 재빨리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 될 뻔했잖아.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복동이가 말하고 있어. 바보가 말을 해?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박진사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자가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우리 집을 빼앗으려 했소. 그리고 복동이가 모든 걸 밝혀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만석이 그런 짓을? 복동이가 말을 했다고?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아에 신고합시다. 이건 중대한 사기죄입니다. 그래요. 관아에 가야 해. 사람들이 외쳤어요. 박만석을 끌고 광화로 향하자. 사람들이 박만석을 애워쌌습니다. 박만석이 발버둥쳤어요. 작은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 불도 지르고 독도 먹이고
이제는 집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사람들이 박만석을 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박만석을 끌고 온 거예요.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봤어요. 수염이 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관복을 입고 위엄 있게 앉아 있었지요. 양쪽에는 나졸들이 곤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이름이 박만석이냐? 그렇습니다. 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네가 차용증을 위조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그릇 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이 부인했어요. 사또는 이미 증거를 다 봤습니다. 책상 위에 천조각, 가짜 차용증, 기름과 비상을 산 기록이 놓여 있었어요. 거짓말 마라. 증거가 명백하다.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나졸이 천조각을 사또 앞에 올려놓았어요. 이 천에 박진사의 이름을 여러 번 연습한 흔적이 있습니다. 글씨가 점점 비슷해지는 게 보입니다. 박만석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조용히 해라. 사또가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차용증 뒷면에 내 이름이 써있지 않더냐? 박만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사또 나리, 박만석이 저희에게 은자 10량씩 주며 시켰습니다. 가짜 빚쟁이 노릇을 하라고요. 차용증도 그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돈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다른 사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박만석 나리가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박진사 어른께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박만석을 노려봤습니다. 내 놈이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냐? 박만석은 땅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또가 다른 문서를 들었습니다. 나졸들이 조사한 기록이었어요. 내 죄를 들어라. 첫째, 차용증 위조로 작은 아버지를 사기치려 했다. 이는 존속 사기죄로 무겁게 다스려야 할 죄다. 둘째, 방화로 사람을 해치려 했다. 네가 5일 전 밤 기름 3병을 산 기록이 있다. 셋째, 독약으로 작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 네가 비상을 산 기록도 있다. 박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다 아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아에서는 다 안다. 장사꾼들이 증언했다. 사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합치면 사형도 가능하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형이라니. 하지만 혈육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박진사 어른께서 선처를 요청하셨으니 곤장 100대와 유배 5년형에 처한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됐다. 악당이 벌받는다. 박만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나를 위해 선처를 부탁했다고? 그런데도 나는 저분을 배신했구나. 박만석은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형리가 나왔습니다. 굵은 곡장을 들고 있었어요. 팔뚝만큼 굵었습니다. 박만석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옷을 벗겼어요. 등이 드러났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때 첫 번째, 곤장이 박만석 등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박만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어요. 등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때 두 번째, 또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때 세 번째, 곤장은 계속되었습니다. 10대를 맞을 때쯤 박만석의 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20대, 30대. 비명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50대쯤 되자 박만석은 정신을 잃을 듯 했습니다. 형리가 물을 끼얹었어요. 정신 차려. 아직 반도 안 남았다. 박만석이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60대, 70대. 등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만석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하지만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리의 팔이 계속 오르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고 했지만 이제는 차마 보기 힘들었어요. 너무 잔혹했습니다. 당연한 벌이긴 하지만 복동도 관아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이 소인을 죽이려 했지만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박진사와 최 씨 부인도 있었습니다. 최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영감, 저 아이가 불쌍해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혈육인데. 박진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님의 아들이니까요. 80대쯤 되자
박만석은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어요. 나졸이 또 물을 끼얹었습니다. 90대, 95대, 마침내 100대가 끝났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내려놓았어요. 박만석은 형틀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만 겨우 쉬고 있었어요. 나졸들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박만석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물을 끼얹어라. 나졸이 명령했습니다. 찬물을 머리부터 끼얹었어요. 박만석이 신음하며 깨어났습니다. 일어나라. 유배지로 가야 한다. 나졸이 말했습니다. 박만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졸 둘이 겨드랑이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박만석을 수레로 끌고 갔어요. 수레에 실었습니다. 박만석은 엎드려 누웠어요. 등을 위로 할 수 없었거든요. 출발한다. 나졸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관할을 벗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지켜봤어요. 누군가 욕을 했습니다. 악당아,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하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너무 처참했거든요. 박만석의 등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수레 바닥에 고였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어린 아이였을 텐데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욕심이 사람을 저렇게 망치는구나. 박진사가 복동에게 다가왔어요. 복동아, 집으로 가자. 내 아버님. 복동이 대답했습니다. 최 씨도 함께 걸었어요. 셋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레는 계속 갔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한참을 가다가 한 주막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쉬어 갑시다. 나졸이 말했습니다.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셨지요. 박만석은 수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숨을 쉴 때마다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 좀. 박만석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유배 가는 죄인에게 친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수레에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만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 나졸 복장을 한 사내가 서 있었어요. 당신이 박만석이요? 그렇소. 박만석이 신음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작은 아버지 댁에 수상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박만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고통도 잠시 잊었어요. 그놈 말이요? 저 바보 말이요? 바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하고 글도 쓴다면서요? 나졸이 물었습니다. 그렇소. 박만석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다시 쓰러졌어요. 하지만 말은 계속했습니다. 저놈은 절대 바보가 아니오. 뭔가 숨기고 있어. 저놈이 옥패를 가지고 있었소. 나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옥패? 어떤 옥패요? 왕실 문양이 새겨진, 용이 새겨진 옥패요. 박만석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놈이 밤마다 그걸 보며 중얼거렸소. 아버지라고, 대군이라고. 박만석은 엿들었던 것을 다 말했습니다. 나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군이라고? 혹시 역적의 자식은 아닐까요? 박만석이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소. 왕실 문양 옥패를 가진 아이라면 분명 조사가 필요하오. 나졸이 말했습니다. 제가 관아에 보고하겠소. 꼭 그래 주시오. 박만석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놈만 잡히면 저놈도 저처럼 벌받게 해주시오. 박만석의 눈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나졸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타고 떠났어요.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박만석은 수레에 다시 누웠습니다. 아파도 기분이 좋았어요. 크크, 저 바보놈. 이제 내 차례야. 네가 누구든 관아에서 조사하면 다 드러날 거야. 왕족인 척했다면 사형이고 정말 왕족이라면 역적의 자식일 거야. 어느 쪽이든 넌 끝이야. 박만석이 웃었습니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어요.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도 잊었습니다. 나졸들이 주막에서 나왔어요. 가자. 수레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유배지를 향해 천천히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시댁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진사 어른, 이번 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동이가 영웅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복동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했어요. 박진사와 최 씨는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복동아, 이제 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니? 하지만 복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복동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동이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어요. 관아 나졸 셋이 박시댁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사 어른 계십니까? 여기 있소? 무슨 일이요? 박진사가 나왔습니다. 댁에
복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소. 무슨 일로 그러시오? 그 아이를 만나야겠습니다. 사또 나리의 명령입니다. 나졸이 말했어요.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상한 점이 있다는 밀고를 받았습니다. 복동을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복동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나졸들이 복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네가 복동이냐? 그렇습니다. 복동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졸이 놀랐어요. 정말 말을 하는구나. 바보가 아니었어? 우리와 함께 관아에 가야겠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박진사가 나섰습니다. 네 정체를 밝혀야 한다. 혹시 역적의 자식이 아니냐는 밀고가 들어왔다. 나졸이 말했습니다. 복동은 알았어요. 박만석이 밀고 한 거였습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왔구나. 복동아, 가지 마라. 최 씨가 복동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복동이 최 씨 손을 잡았어요. 박진사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복동아, 아무 일 없겠지? 믿어주십시오. 소희는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나졸을 따라갔어요. 나졸들이 복동을 둘러쌌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동이를 어디 데려가는 거야? 무슨 일이야? 역적의 자식이라고? 말도 안 돼! 박진사와 최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복동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관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할 때가 왔구나. 아버지 소인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인의 정체를요. 복동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복동이 끌려왔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졸들이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복동이가 무슨 일로 끌려왔대? 역적의 자식이라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동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복동을 내려다봤어요. 네 이름이 복동이냐? 그렇습니다. 복동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바보라고 들었는데 말을 하는구나. 네가 옥패를 가지고 있다는 밀고를 받았다. 왕실 문양이 새겨진 옥패라고 했는데 사실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해라. 나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침묵했어요. 사또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문초를 해야 한다. 고문을 받고 싶으냐? 복동의 몸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말을 안 하지?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박진사와 최 씨가 관아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또 나리, 복동이는 우리 집 아들입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박진사가 소리쳤어요. 최 씨도 울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를 놔주세요. 저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조용히 하시오. 밀고가 들어온 이상 조사를 해야 하오. 사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박진사가 복동을 불렀어요. 복동은 고개를 들어 박진사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님, 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게 다시 묻는다. 옥패를 가지고 있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복동은 천천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옥으로 만든 패였습니다. 달빛에 비치니 용 문양이 선명했어요. 왕실 문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정말 왕실 옥패야. 사또가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폈어요. 이건 진짜 왕실 옥패다.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것을 가지고 있느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복동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또가 나졸에게 눈짓했습니다. 형틀을 가져와라. 고문을 해야겠다. 나졸들이 움직이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소리였습니다. 사또 나리, 급한 소식입니다. 한양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나졸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무슨 소식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새 임금께서 즉위하셨습니다. 나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새 임금이라고? 그리고 영모 사건들을 재조사하라 명하셨습니다. 특히 이원대군 사건을요. 나졸이 편지를 사또에게 건넸어요. 사또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원대군이 누명을 썼다고? 사또가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또가 복동을 봤습니다. 네가 혹시 이원대군과 관련이 있느냐? 복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을 펴고 당당히 섰습니다. 자세가 달라졌어요.
양반의 자세였습니다. 소인은 복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소인은 이원대군의 아들 이호입니다. 그 말에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대군의 아들! 사또가 올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졸들도 당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복동을 봤습니다. 박진사와 최 씨도 얼어붙었습니다. 복동이가 왕족?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감, 이게 무슨? 박진사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사또가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도련님,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나졸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이 이호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소인은 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호의 목소리에 품위가 담겨 있었어요. 사또가 일어나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새 임금께서 이원대군의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영모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군의 가족을 찾으라 명하셨습니다. 도련님,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또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이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호가 박진사 쪽을 돌아봤어요.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사와 최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호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놀랐어요. 도련님, 왕족이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은 소인의 은인이십니다. 소인을 세냥에 사셔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밥을 주시고 잠자리를 주셨습니다. 소인이 위험할 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사가 이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복동아. 아니, 이호야. 박진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호가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원대군의 막내 아들입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영모 누명을 쓰셨습니다. 거짓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관군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인을 유모와 함께 도망시키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잡혀가셨고 이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처형되셨습니다. 역적으로요. 유모와 함께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이호가 계속 말했어요.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왕족이었던 소인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했으니까요. 3년을 떠돌다가 유모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인은 혼자가 되었어요. 15살 소년이 혼자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너무 굶주려 쓰러졌고 그때 사람 파는 사내에게 팔렸습니다. 최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냥, 이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소인의 값은 세냥이었습니다. 왕족이 세냥에 팔린 겁니다. 그때 소인은 생각했어요. 이제 끝인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때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이호가 박진사 부를 봤어요. 두 분께서 소인을 데려가 주셨습니다. 세냥을 주시고요. 그날 소인은 처음으로 희망을 봤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박진사가 이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인은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신분이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두 분께서는 소인을 의심하시면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캐묻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이곳에서 진짜 가족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유모를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이곳에서 다시 가족을 얻었습니다. 최 씨가 이호를 껴안았어요. 우리 복동이 얼마나 힘들었니? 어린 나이에 혼자서.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아이, 그런 일을 겪었구나. 사또도 눈가를 훔쳤어요. 이호가 박씨 부부에게 다시 절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여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진사가 이호를 일으켰어요. 이호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최 씨도 이호를 껴안았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야. 왕족이든 뭐든 상관없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울었어요. 사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새 임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 두 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은인이시니까요. 이호가 박진사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소인이 한양에 가면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박진사가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우린 이곳이 좋다. 네가 가끔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최 씨가 이호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한양 가서 잘 지내렴. 우리 복동이. 이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사또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한양으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이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밤은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요. 사또가 허락했습니다. 그러십시오. 내일 아침 관아에서 출발하시지요. 이호는 박씨 부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복동아, 아니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은인이십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박진사, 최 씨, 이호, 셋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호야, 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을 거야.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 증거니까. 이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학문을 사랑하시고 백성을 아끼셨습니다. 권력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누명을 쓰신 겁니다.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이 모함한 거예요. 박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하지만 이제 누명이 벗겨졌어. 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이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최 씨가 이호 손을 잡았어요. 우리 복동이, 아니 이호, 한양 가서도 우리 생각해줘. 가끔 편지도 보내고. 꼭 그러겠습니다. 이호가 약속했습니다. 소인은 평생 두 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냥은 소인에게 천금이었습니다. 아니, 천금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박진사가 이호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린 영원한 가족이야. 네가 어디 있든 우린 너를 응원할 거야. 세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이면 이호는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가족으로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씨 댁 앞에 모였어요. 이호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졸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호는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두 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씨가 이호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한양 가서 춥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어야 해. 밥도 거르지 말고. 네, 어머님. 이호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사가 이호 손을 잡았습니다. 이호야, 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다.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권력에 취하지 마라. 내 아버지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호가 깊이 절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소인은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님처럼 살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진사가 이호를 일으켰습니다. 잘 가거라, 우리 아들. 최 씨가 이호를 꼭 안았어요. 우리 복동이 건강해야 해. 이호도 최 씨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복동아, 잘 가! 한양 가서도 우리 잊지 마! 이호가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소인이 살아남았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도련님, 저희는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저희 같은 백성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성이 있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호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 부부를 봤어요. 두 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건강하세요. 이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진사와 최 씨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을도 멀어졌습니다. 이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가마가 산 너머로 사라졌어요. 박진사가 최 씨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우리 복동이가 떠났소. 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영원히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어요. 박진사 어르신과 최 씨 마님은 계십니까? 박진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만 사자가 절을 했어요. 전하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이호 공자의 은인이신 두 분께 상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사자가 교지를 펼쳤습니다. 박진사에게는 통정대부 품계와
한성부 참의 벼슬을 내린다. 최 씨에게는 정경 부인 자코를 내린다. 또한 한양의 큰 집과 토지, 백마지기를 하사하노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단하다. 박진사 어른께서 벼슬을 받으셨어. 정경 부인이라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도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호 공자께서 특별히 청하셨습니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은혜를 꼭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세냥의 은혜를 천금으로 갖고 싶다고요. 사자가 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은자 5,000냥도 함께 하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벌렸어요. 5,000냥,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최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이렇게까지. 박진사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사자가 편지도 꺼냈습니다. 이호 공자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박진사가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소인이 한양에 잘 도착했습니다. 전하께서 아버지의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셨습니다. 이제 소인도 떳떳이 왕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인의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두 분께서 계신 곳이 소인의 진짜 고향입니다. 박진사가 목이 메었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소인이 받은 세냥의 은혜는 천금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음이나마 전합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카 박만석에 대해서입니다. 최 씨가 편지를 이어받아 읽었습니다. 소인이 전하께 청했습니다. 박만석의 유배 기간을 줄여달라고요? 그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혈육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선처를 부탁하셨고 소인도 그 뜻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셔서 유배 기간이 3년으로 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만석을 용서해 준다고? 그 악당을? 하지만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동이가 잘했구나. 혈육은 혈육이니까. 최 씨도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가족인데.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역시 박진사 어른은 다르십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셨어. 편지가 계속되었습니다. 박만석에게 전해주십시오. 돌아오면 새 삶을 살라고. 소인이 그를 용서했다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착하게 살라고요. 박진사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우리 복동이 참 착한 아이야. 추신. 박진사가 편지 끝을 읽었습니다. 한 달 후 찾아뵙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최 씨가 웃으며 울었어요. 복동이가 온대요. 우리 복동이가.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박진사 대개 경사를 축하하는 잔치였어요. 모두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장이 술잔을 들었어요. 박진사 어른,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냥에 산 아들이 왕족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복동이는 왕족이기 전에 우리 아들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 씨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사랑으로 갚아준 것이지요.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역시 박진사 어른 내외부는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을 할머니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일이지. 삼량에 산 바보가 집을 3번이나 구했잖아. 불도 막고 병도 고치고 사기꾼도 잡고. 맞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왕족이었어. 하늘이 내린 복이야. 아니지. 박진사 어른과 마님의 선한 마음이 복을 부른 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마을에 다시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이호가 돌아온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호가 말에서 뛰어내렸어요. 박진사와 최 씨가 달려나왔습니다. 복동아, 세 사람이 껴안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복동이가 돌아왔다. 우리 복동이가 왔어. 이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보고 싶었다 아들아. 박진사가 이호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호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박진사, 최 씨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지요. 복동아, 한양은 어떠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복동이야. 이호가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한양 벼슬보다 이곳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여기가 소인의 진짜 집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호가 박진사, 최 씨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이호야, 한양에서 행복하니? 이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합니다. 하지만 가끔 외롭습니다. 그때 이곳이 생각납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따뜻함이요.
최 씨가 이호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와. 여긴 네 집이야. 이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소희는 평생 이곳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냥에 팔렸던 그날,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난 그날, 그날이 소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날 복을 만났다. 세냥으로 천금을 얻었으니까. 아니, 천금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얻었지. 최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세냥이 천금이 됐어.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호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조카 박만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유배지예요. 두 사람이 놀라 이호를 봤어요. 만석이를 만났다고? 네. 이호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라고. 과거는 용서받았으니 돌아와서 착하게 살라고요. 박만석이 울더군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후회한다고. 박진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아이도 불쌍하지.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이호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양에서 성실히 일하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요. 최 씨가 이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착하구나. 우리 복동이 악한 사람도 용서하다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호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쳤어요. 박만석은 유배에서 돌아와 성실히 일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았지요. 이호는 해마다 박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임금도 함께 왔어요. 박진사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 충신을 키워주셨으니. 임금이 박진사에게 절했습니다. 마을은 이호 덕분에 더욱 번영했어요. 사람들은 이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박진사와 최 씨는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호가 효성스럽게 모셨거든요. 두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호는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어요. 왕족이었지만 아들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지요. 역시 이호 공자는 다르십니다. 은혜를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비석이 세워졌어요. 세냥의 은혜, 천금의 보답. 이호 공자와 박진사 부부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서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세냥짜리 바보가 왕족이 된 이야기. 선한 부부가 큰 복을 받은 이야기. 악한 사람도 용서받고 새로 시작한 이야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